24년은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OECD가 보기에 더 안 좋아요. 경기 침체예요. 24년 주요국들의 물가가 여전히 2%를 상회합니다. 연간 물가 기준으로. 상반기는 도저히 금리 인하 못할 만큼 나름의 고물가고요. 하반기 들어서 목표 물가에 근접하는 물가가 오는 거예요. 경제 전망을 오늘은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 경제 전망서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2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왜 인상한 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그죠? 그러면 물가가 잡힐 때 금리를 인하하겠죠? 언제 물가가 잡혔다고 표현할까요? 2%라는 목표 물가에 물가 상승률이 안착되면 물가가 잡힌 거예요. 누구 마음에? 중앙은행의 마음에. 물가는 떨어질 리 없어요.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81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횟수보다 인하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금리를 끌어내려 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해요? 부양시키죠. 금리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부동산으로. 또 어디로? 주식으로 몰리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주가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경기 침체 온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 돈의 이동을 관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긴축의 시대인가 완화의 시대인가, 그리고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기점인가. 근데 24년은 어떤 기점이에요? 건너가는 기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왜 상승하는지 이해 가신 거죠?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실적 나빠요. 경기도 나빠요. 기업들은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팬데믹 때 그리고 21년에 기업들의 경기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 경기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경기와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인하할까? 분기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24년 3분기 정도에 물가 상승률이 2%에 안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점이 언제인 거예요? 3분기예요. 그럼 3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습니다. 3분기가 아니라 시장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시장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갑자기 급격히 생각이 커지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뭐 하니까? 선행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이? 안 했어요. 금리 인하할 거라는 생각, 그 믿음,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다소 동행해요. 선행하지 않습니다. 후행합니다. 오히려. 후행하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금리 인하의 수준을 보면 2020년, 21년처럼 제로금리 시대로 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요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24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그 회복세가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합에 가까운 상승 기조로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정도면 부동산 기조 말씀드릴 수 있겠죠?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까는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4년은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기는 보시는 것처럼 OECD가 보기에 더 안 좋아요.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물가는 주요국들의 물가가 여전히 2%를 상회합니다. 연간 물가 기준으로. 연간 물가 기준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상반기는 도저히 금리 인하 못할 만큼 나름의 고물가고요. 하반기 들어서 목표 물가에 근접하는 물가가 오는 거예요. 어쨌든 연간 물가 기준으로 고물가 기조가 아직 남아있는 경제,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두 가지만 부합하면 됩니다. 고물가냐 경기 침체냐.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24년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하셔야 될 중요한 시나리오가 유독 미국과 중국이 24년에는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고요. 미국 경제도 안 좋고요. IMF는 내년 미국 경제를 1.5%로 전망했는데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자국의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춰 잡았죠. 근데 경기 침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 5% 이 숫자가 경기 침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23년, 24년 이게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제 위기는 어때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래서 V자형 경제 위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L자. 나타나는 현상도 전혀 달라요. 경제 위기가 온다. 만약에 부동산 PF 뭐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럼 집값은 폭락하죠, 당연히. 근데 경제 위기를 전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면 집값 전망이 필요가 없어요. 집값은 그냥 폭락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부동산 PF 부실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경제 위기 올 것 같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23년 연초에 부동산 관련 방송에서 대담하다가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23년 하반기에 가을에 역전세난이 온다. 역전세 대란이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역전세난을 지적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덕분에 역전세난이 오히려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역전세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응하고 집주인도 역전세난이 올 것을 두려워서 대응하고 낭떠러지가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지 낭떠러지로 직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부실 정부가 벌벌 떨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터뜨릴 거예요. 24년 초부터. 한 번에 다 터지면 어떻게 되죠? 경제 위기가 와요. 근데 하나 둘 터뜨리면 경기 침체인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예상과 달리 어찌어찌 해서 한 번에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집값은 폭락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폭락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다시 공급망 리스크가 등장할 겁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공약을 걸거나 TV 토론하거나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미중 패권 전쟁이 조금 더 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지다 보면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누구예요? 중국과 미국인데 미중이 격돌하다 보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우리의 대미 수출이 어때요?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거의 꼬꾸라지고 있는 과정에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꼬꾸라지는 과정에 인도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24년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현안이 바로 트럼프 리스크예요. 근데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열차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리스크예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있을 때 테마주 있죠. 누가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테마주가 막 가격이 올라가죠. 이해가시죠? 그럼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 하면 어떤 종목은 주가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 테마주가 조정받는 거죠.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다시 바이든 테마주가 지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종목이라는 면에서 환경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둘이 극명하게 갈려요.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겠다. 여러분 파리 기후협약 아시죠? 이산화탄소 저감하기로 한 약속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탈퇴한 그 조약이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다시 당선되자마자 바로 재가입한 게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이에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에 대해서 트럼프는 원치 않다. 바이든은 그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니까 어떤 산업을 중요시해요?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오일 컴퍼니들이 주가가 지금 좋은 거예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바로 테마주 성격인 거예요. 바이든은 이산화탄소 감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 이걸 강조하니 당연히 바이든 테마주는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주식시장에도 등장하고 실제 산업에도 달리 적용될 테니까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사회 현상을 가지고도 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모든 그 주식시장의 돈의 움직임은 뭐기 때문에? 심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 테마주에선 돈을 빼는 거죠.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제 전망을 오늘은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이동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에 안 둬요. 그래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금리가 떨어질 때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섹터로 이동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반대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주식시장에 돈을 둬요. 그러나 자산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네? 나는 고신용자고 나한테 6%, 7% 고정적인 이자 수익률을 준대. 그러면 당연히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으로 옮깁니다. 은행으로 옮길 때 뭐를 팔고 옮겨야겠죠? 주식을 팔고 옮기죠. 근데 여러분 그 파는 주식을 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의 이동을 관찰하고 같이 이동하시라는 거예요. 2020년, 21년 매매 가격이 폭등했었던 이유는 이 시대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사정과 시장은 달라요. 나의 사정을 보시되 시장을 관찰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자산가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22년, 23년 이제 긴축의 시대가 오죠. 왜? 숙제가 뭐니까? 물가 잡는 게 숙제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대. 높은 금리의 시대. 그러니까 돈이 또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이동해요. 23년에서 24년으로 갈 때는 강한 저금리, 강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동원되는 강한 완화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강하게 폭등할 수는 없습니다. 24년에. 그러나 24년에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돈의 이동 때문에. 물론 수요가 있나요? 정책이 있나요? 왜 금리 가지고만 설명하죠? 금리의 영향력이 그 기여도가 약 80% 됩니다. 나머지는 거들 뿐이에요. 금리의 변화는 나머지 정책, 나머지 수요,
부동산 PF 부실 이런 것과는 사실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 견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집값은 45% 올랐는데 캐나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랐었던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십시오.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집중하시고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시고 각자 열심히 하시되 시대를 구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까? 그 시대에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시대를 구분하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